자, 다 같이 앞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빈칸 문제를 풀기 전에요. 개념어 하나만 설명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첫 문장에 보시면 utilitarian rationa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utilitarian rationality. 이거 동그라미 치고 밑에다가 필기 하나 작성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한국어로는 공리주의적 합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공리주의적 합리성. 자, 윤리 선택자 혹시 있습니까? 윤리 선택자? 교추원. 공리주의가 뭐예요? 공리주의? 맞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제가 그 화요일반에서 물어보니까 여기 앉아있던 정연이 자리에 앉아있던 친구가 최다 최행이라는 거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맞는 얘기죠. 한번 써볼까? 이렇게 써볼게요. 공리주의적 합리성.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지금부터 한 5분간 제가 수업을 할 텐데 잠깐 다른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순전히 제 지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수업이고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진 않을 수 있는 수업이지만 여러분들 인생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되게 재밌게 책을 많이 여러 권을 읽었었는데 영어 원서를 특히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중에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던 원서 중에 하나가 저스티스라는 책이에요. 한국어로는 이게 이렇게 벽돌책처럼 되게 두껍게 나와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고 영어 책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얇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예요. 저는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이 사람의 사고방식을 너무 좋아해서 이 책만 한 8번 정도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의 강의를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하버드대 강의는 온라인으로 오픈된 강의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련된 하버드대 그 원어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직접 하는 강의가 13강 정도가 온라인에 무료로 다 유튜브에 오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돌려서 몇 번 봤었어요. 근데 이 책의 첫 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광산 알죠? 광산. 이 암석을 캐기 위해서, 원물을 캐기 위해서 하는 광산에, 이 광산에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광산에 걸어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뭘 만들냐면 트롤리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놔요. 그 작은 철길을 따라서 여기 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타고 갈 수 있는 트롤리카라는 걸 만듭니다. 여기서 하나의 딜레마가 발생해.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혼자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 선로 끝에 여기는 한 사람, 한 명이 존재를 하고 여기는 요렇게 5명의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롤리카가 빠르게 전진을 하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방향 전환밖에 할 수가 없어. 어떤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겠어요? 한 명 있는 쪽으로 틀겠다고 하죠. 이게 다 무슨 사고예요? 공리주의적 사고 방식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선택할 거야? 한 명을 죽이는 방향을 선택할 거야. 그러면서 마이클 샌델이 이런 예시를 하나 더 들어요. 여러분들이 무인도를 가는 배 위에서 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근데 먹을 게 다 떨어졌어. 표류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한 명의 아이가 고아입니다.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러면 5명이 살기 위해서 한 명을 죽여야 할까요? 아니면 다 같이 그냥 공멸해서 죽어야 할까요? 어때, 수영?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열띤 토론이 벌어져, 배 위에서. 얘를 죽일 것인가? 죽여서 우리가 살 것인가? 아니면 식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겠지? 어떻게 할 거야? 조금 더 어렵죠, 문제가. 어때?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고아래니까 죽어도 아무도 몰라. 그 사람들이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어떻게 돼? 5명을 위해서 뭐 하자? 얘를 죽이자는 결론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극한의 상황이니까 이해할 만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책에 없는 얘기를 할 거야. 마이클 샌델이 실제 하버드대 강의에서 하버드대 학생들을 놓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러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딱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하러 딱 이렇게 스크리닝을 다 하고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당신 진짜 모든 신체 장기가 깨끗하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
모든 신체 장기가 뭐하다고? 클린하다고, 깨끗하다고. 그러면서 여기 뒤에 장막을 열어줘요. 여기 5명이 누워 있어. 한 명은 폐가 없고, 한 명은 신장이 부족하고, 한 명은 눈이 좀 아프고, 한 명은 뭐가 신체 장기가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5명이 누워 있습니다. 자, 공리주의적 사고 방식에 따르자면 뭐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희생하고 5명을 살리는 게 맞잖아요. 그게 공리주의적으로 합당한 거잖아.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칸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개인 한 개인의 존재가 뭐하다고?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로서 판단할 수가 없는 고귀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5명의 목숨을 살리면 공리주의적 원칙에 부합해서 사회가 더 이로운 사회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칸트의 이론을 들먹이면서 아니요, 한 개인의 존재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잘 봐봐. 우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절대선이고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점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내릴 때 그 반대 대척점에 있는 판단점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계속 뭘 찾으려고 했냐면 마이클 샌델의 저스티스를 보면서 그래서 교수 너의 생각은 뭐야? 이걸 찾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결국 교수의 생각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만 제시하고 끝납니다. 실제 강연을 할 때에도 교수는 절대 대답을 내려주지 않아요. 왜?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린 지금부터 정답이 있는 문제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강색으로 바꿔서 데이에다가 별표, 밑에다가 지시어라고 쓰세요. 우린 지금부터 빈칸 내에 지시어가 들어가 있는 문제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 거야. 그럼 데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문장만 살펴보면 되잖아. 여기다가 밑줄 칠게. Scientifically designed policies. 과학적으로 설계된 정책들. 그럼 우린 누구에 대한 정보를 지금부터 찾으면 돼? 과학적으로 설계된 정책들. 여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다가 필기 하나만 하고 갈게요. 과학적으로 설계된 정책들. 이렇게 필기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정책들. 자, 첫 문장부터 한번 가봅시다. 정책을 만든다는 건 더 객관적으로 보인대. 뭐 했을 때? 전문가들이 이 정책을 만들고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했을 때 정책은 되게 객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아니면 카이스트 교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객관적인 정책이 나올 거다, 효율적인 정책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utilitarian rationality, 공리주의적인 합리성이 이 정책을 이끄는 지배적인 가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정책이 객관적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학적 방식의 사용을 통해서요, 주어진 정책 상황의 사실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결정하는 과학적인 방식의 사용을 통해서 사회적인 construction, 단어 하나만 체크할게요. 사회적인 구성원들이란 뜻입니다. 사회적인 구성원들. 사회적인 구성원들의 힘은 약화가 되고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객관적인 방식으로 발견될 수가 있다고. 점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을 사용할수록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힘은 약화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밝혀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객관성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체크할게요. 착각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필자는 이러한 방식이 객관적이다야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함정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합니다. 불평등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암시해요. 근데 이것은 다 착각에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적절한 전문가로서 떠오르게 됩니다. 뭐 할 수 있는? To be consulted. 자, consult의 동그라미 상담하다라고 쓸게요. 상담되어질 수 있는 적절한 존재, 적절한 전문가들이다라고 여겨지게 되고, 당연히 시민,
지역 시민들의 인풋 쓰세요. 의견입니다. 지역 시민들의 의견과 지식은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불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랑 카이스트 교수가 모여서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의견이 필요하겠어요? 필요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거라고. 근데 필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부터는 밑줄 치면서 갈게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설계라고 하는 것이요. does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 하는 것은 아니야?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퇴행적인 정치학이 가진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얘네도 어디에 빠질 수 있다고?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꼭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다라고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전문가들은 오직 어디에만 종종 의존하게 되냐면 밑줄 칠게요. rely on particular type of knowledge. 특정한 종류의 지식에만 의존하게 돼. 근데 그 지식은 되게 제한돼 있어요. 공리성에만 제한돼 있고 합리적 고려 사항들에게만 제한되어져 있는 지식들이야. 그러니까 분야가 되게 좁은 지식들에만 의존해 있는 거죠. This approach, 그러한 결과 이러한 접근법은요. does not consider, 뭘 고려하지 않는데요. 가치와 문화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하게 된대. 여기도 밑줄 칠게. does not consider values and cultural factors. 가치와 문화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과학적으로 설계된 정책이라고 하는 건 can serve interest, 이익을 지지하고 이익을 봉사할 수 있는데 대중의 이익과는 반대되는 이익을 지지하고 드러낼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 밑줄 run counter to the public interest. 대중의 이익과는 반대된 곳으로 떠날 수 있다. 결과 they, 과학적으로 설계된 정책, 필자가 봤을 때 뭐라고 하는 거죠? 좋다, 꼭 좋진 않을 수 있다. 꼭 좋진 않을 수 있다. 여기 지금 밑줄 친 표현들 함정을 피하진 못할 수도 있고 특정한 지식에만 의존해 있고 꼭 가치와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진 못할 수도 있고 대중의 이익과 반대될 수 있다는 표현. 이걸 다 기준점 삼아서 선지들을 제거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답 선지를 골라내셔야 돼요. 1번부터 한번 가볼게. 경험적으로 입증된 이론을 사용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인풋, 다시 한번 쓰세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말 돼안돼? 말 안 되죠. 2번 do stress, 정말로 강조합니다. 문화적 가치들을요. 말도 안 되죠. 문화적 가치들을 무시한다 그랬어. 반영하지 못한다 그랬죠. 3번 may be free from inequalities, 불평등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아니요. 불평등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했고 마지막 4번 reinforce unequal, unjust relationship,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못한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 4번. 5번 더 가볼게요. 객관적인 해결책을 드러냅니다. 아니요. 객관적인 해결책을 드러내지 못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답은 4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1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 자, 시간 동일하게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10번